기원전 108년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는 한나라 장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거왕이 가장 믿었던 자신의 측근이었죠. 2000년 동안 우리는 고조선이 한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에 밀려 멸망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달랐어요. 외부의 침입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배신이었거든요. 교과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고조선 최고 권력층 내부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말이에요. 왕을 죽인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2000년간 베일에 쌓인 고조선 멸망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바뀔 거예요. 고조선 후기, 권력의 중심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거든요. 한나라에서는 무제가 즉위하면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이 황제는 달랐습니다. 기존 황제들이 방어적 정책을 펼쳤다면 무제는 공격적 팽창 정책을 밀어붙였거든요. 흉노족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서쪽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했죠. 그런데 문제는 동쪽이었어요. 바로 고조선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이만이 세운 이만조선은 이미 3대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위만, 2대 부왕, 그리고 3대 우거왕까지. 하지만 3대에 걸치면서 권력 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국경지역의 긴장이었습니다. 폐수를 경계로 한나라와 고조선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고조선 내부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왕족과 신하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나라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고조선의 충신이지만 실제로는 한나라의 첩자였던 서파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고조선 조정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우거왕을 섬기는 신하였지만 뒤로는 한나라 무제에게 평양성 내부의 모든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어요. 서파의 진짜 임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어요. 고조선 조정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그는 교묘하게 신하들 사이에 의혹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한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특히 한나라와의 관계를 두고 조정이 둘로 나뉘었어요. 강경파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온건파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거든요. 서파는 이런 대립을 더욱 부채질했어요. 우거왕 주변의 핵심 신하들도 서로를 견제하며 암투를 벌였어요. 누가 왕의 신임을 더 받는지,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거든요. 이런 분열은 고조선의 국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위험은 이미 평양성 안쪽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음모와 대립이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109년 가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요. 한나라 사신 서파가 폐수를 건드리며 고조선 장수 최양을 죽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한나라가 치밀하게 계산한 도발이었거든요. 최양은 고조선 서부 국경을 지키던 핵심 장수였어요. 그를 제거한 서파는 곧바로 한나라로 돌아가서 승전보를 올렸어요. 하지만 고조선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평화협상을 위해 보낸 사신이 자국 장수를 살해하고 돌아간 셈이니까요. 우거왕은 마지막까지 전면전을 피하려고 했어요. 서파를 추격해서 죽인 후에도 한나라에 사과 사신을 보냈거든요. 전쟁보다는 외교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한무제의 답은 냉혹했어요. 사신을 받지도 않고 즉시 대군을 동원했어요. 기원전 109년 겨울, 한나라는 20만 대군을 두 갈래로 나눠서 고조선을 침공했어요. 육군은 요동에서, 수군은 산동반도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이 시작된 거예요. 우거왕은 왕검성으로 철수하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한나라군의 포위망은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끈질겼어요.
한나라군의 포위망이 평양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육군사령관 양광은 북쪽에서, 수군사령관 순채는 남쪽 바다에서 성을 조여왔어요.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몰려오는 20만 대군의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평양성 위에 선 고조선 병사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거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년 왕조의 마지막 보루인 평양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거든요. 높은 성벽과 튼튼한 방어시설, 그리고 결사항전 의지로 뭉친 군사들이 있었어요. 포위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진짜 문제가 드러났어요.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3끼가 2끼로, 2끼가 1끼로 줄어들었어요. 더 심각한 건 내부 분열이었어요. 신하들 사이에서 항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원망 어린 시선도 왕궁을 향했어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100일이 넘는 포위전 속에서 평양성 안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굶주림과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 곁에 있던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성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고조선의 고위 귀족들이 비밀리에 한나라와 접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계산은 냉정했어요. 어차피 망할 나라라면 미리 편을 바꿔서 새로운 권력에서 자리를 보장받자는 거죠. 특히 왕의 측근이었던 몇몇 대신들이 한나라 장군들과 은밀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시한 조건이 충격적이에요. 우거왕의 목숨과 왕검성 함락 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어요. 기원전 108년 어느 깊은 밤, 드디어 그 끔찍한 순간이 찾아와요.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신하들이 우거왕을 습격한 거예요. 2000년을 이어온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자신의 신하들 손에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왕이 죽자 성문은 활짝 열렸어요. 한나라 군사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왕검성은 완전히 함락됐어요. 배신자들은 약속받은 대로 높은 관직을 받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컸어요. 이제 승리한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한나라는 승리의 열매를 철저히 수확했어요. 기원전 108년 고조선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했거든요. 평양 일대에는 낙랑군, 동쪽 해안에는 임둔군, 서쪽에는 진번군, 그리고 압록강 유역에는 현도군을 만들었어요. 각 군마다 2000명씩 한나라 관리들이 파견됐어요. 이들은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을 들고 왔죠. 고조선의 8개 법조문 대신 한나라의 복잡한 법률 체계가 도입됐어요. 세금도 완전히 달랐어요. 곡물로 내던 조세가 화폐 중심으로 바뀌면서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고조선 유민들이 순순히 따를 리 없었어요. 낙랑군이 설치된 지 불과 3년 만에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임둔군과 진번군은 아예 폐지될 정도로 저항이 거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한나라가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쪽의 예맥 쪽, 남쪽의 사만, 심지어 바다 건너에까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고조선 왕족들의 행방이에요.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 마한 땅에 정착했고 또 다른 세력은 동쪽 산악지대로 숨어들었죠. 이들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당시로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조선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동쪽으로 피한 고조선 왕족들, 이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송화강 유역이에요. 여기서 부여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부여의 왕족들은 자신들이 고조선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부여의 제천 의식이나 지배층 무덤 양식을 보면 고조선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고구려예요. 고구려 건국신화를 자세히 보면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에서 세웠다고 하잖아요. 결국 고조선의 피가 고구려까지 흘러간 셈이죠. 고구려가 중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저력,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기술의 전승이에요. 고조선이 자랑했던 철기 제작 기술, 이게 고스란히 부여와 고구려로 넘어갔거든요. 고구려 철기의 품질이 당시 중국 것보다 뛰어났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나와요.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의 팔조법금 중에 곡식을 훔치면 노예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처벌 규정이 아니라 농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이런 농업 중심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후속 국가들에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유산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단군 이야기예요. 중국 문헌위서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여전히 단군을 조상으로 모신다는 기록이 나와요. 고조선이 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20세기 들어서 고조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1958년 대동강 유역 발굴에서 비파형 동검이 무더기로 나왔거든요. 중국 청동기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 기술이었어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1990년대 요령성 발굴에서 고인돌 2000기가 한꺼번에 확인됐어요. 중국 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지역이 고조선 문화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터져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을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려 했어요.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고구려는 물론 고조선까지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거든요. 일본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민사학의 잔재로 고조선 건국연대를 계속 늦춰 잡으려 해요. 기원전 4세기 이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도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민족사학파는 단군조선 실존을 강조하고 실증사학파는 이만조선부터 역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같은 사료를 놓고도 해석이 정반대예요. 2010년 중국 집안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비 탁본 연구가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고구려가 조선의 후예임을 명확히 밝힌 기록이 나온 거예요. 중국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워졌죠. 지금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의 핵심에 고조선이 있어요. 누가 이 땅의 주인이었나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이거든요. 하지만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단군 이야기가 5000년을 버텨온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역사 속 진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틴 고조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진짜 이유, 바로 내부 분열이었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안에서 갈라지면 끝이거든요. 이만희 준왕을 몰아낼 때도, 우거왕이 한나라와 맞설 때도 결정적 순간마다 배신이 있었죠. 가장 아픈 건 서파의 선택이에요. 조선의 신하였던 그가 한나라 편에 서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충성과 배신, 생존과 명분 사이에서 그가 내린 선택이 한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고조선의 진짜 유산은 따로 있어요. 이 땅이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단군의 이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이죠. 홍익인간 정신이 5000년을 버텨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지만 패자의 이야기에서 더 큰 교훈을 얻을 때가 많아요. 고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단결의 힘과 분열의 위험성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고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